앞에 했던 것들이 AI라서 좀 설명이 길었고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답안지 잘 써내는 게 더 중요한 거라서 답안지 어떤 포인트로 쓰는 게 좋을까? 이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로 가세요. 오류 검출 정정 여기 저희 ARQ랑 FEC 있잖아요. 그래서 ARQ는 실제로 재존속 요청을 하는 거고 FEC는 수신 측에서 직접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FEC가 좋은 거잖아요. FEC가 알아서 조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왜 ARQ랑 FEC 아직 ARQ를 쓰냐라는 부분은 어쨌든 수신 측에서 수정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그런 로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로직을 수행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전송하는 게 훨씬 싸다. 근거리에 있거나 재정송 비용이 낮으면 그냥 ARQ 쓰는 게 훨씬 그 알고리즘 자체가 간단하잖아요. 다시 받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FEC는 제가 저기 위성에 있는 것 같은데 만약 보냈는데 재전송 해줘 이러면 갔다가 다시 왔다가 가는데 또 한참 걸릴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복잡하더라도 FEC를 쓰는 게 낫겠다라는 게 ARQ와 FEC를 구분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를 검출을 해야 다시 달라고 하던 수정을 하든 할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저수준이 이제 페리티 비트를. 그래서 비트가 이제 숫자를 세는 거죠. 1인 게 몇 개다. 나중에 얘는 1인 게 몇 개야, 짝수야, 홀수야, 몇 개도 아니지, 짝수야, 홀수야, 라는 것만 하는 거죠. 근데 받아보니까 얘 짝수라고 했는데 홀수면 비트 하나가 잘못돼서 온 거잖아요. 그렇게 감지를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문제가 뭐다? 두 개가 잘못되면 똑같이 짝수로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책섬이라는 합산 기반으로 이제 보내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CRC라 해서 나눗셈을 해서 하는데 얘가 효율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32비트 이하의 오류는 100% 검출을 한다. CRC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해밍 코드는 1, 2, 4, 8 여기에다가 이제 검사 비트를 추가를 하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에서 잘못된 것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FEC에 쓰는데 그러면 위치까지 알 수 있으니까 얘가 수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검사 비트를 1, 2, 4, 8 단위로 줘서 이제 오류 위치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해밍 코드다. 것이고요. 자, ARQ 방식 다들 잘 알고 계신데 스탑 앤 웨이트, 고백 앤 셀렉티브 리피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차이점은 얘가 정상이에요. 오면 에크 되는 거죠. 근데 ARQ니까 재존성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ARQ. 근데 스탑 앤 웨이트는 멈추고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멈추고 기다린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가 나면 얘가 락 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스탑 앤 웨이트. 고백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윈도우 크기만큼 쭉 받아요. 쭉 받고 왔어 에크를 날리는 거죠. 근데 곱백엔이 오류가 나면 얘가 오류가 난 거잖아요. 중간에 5개가 왔는데 얘 때리면 얘 뒤에 거가 다 같이 재전송 되는 거죠. 곱백엔 오류가 난 이후에 걸 다 다시 달라는 게 곱백엔이다. 셀렉티브는 말 그대로
아까 똑같이 오는 건데 오류가 오면 얘가 오류가 됐잖아요. 때리면 얘만 다시 오면 되는 거죠. 오류가 난 것만. 셀렉티브라는 건 오류가 난 것만 다시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에 따라서 어, 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은 뭐 환경에 따라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선 네트워크일 때는 CRC 검출해서 재존성 해달라라고 하는 게 좋을 것이고, 무선인 경우에는 유선인 경우에는 진짜 오류 비트가 있지만 무선인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서 오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성일 때는 이제 FEC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FEC랑 ARQ 뭐 선택 기준 플러스 뭐 비교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혼잡 제어. 자, 혼잡 제어랑 흐름 제어 차이는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잡 제어라는 것은, 흐름 제어는 뭐냐면 수신자의 역량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수신자 내가 받을 상태가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주면 얘가 못 버티잖아요. 그래서 수신자의 수신 윈도우의 크기를 보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혼잡 제어는 수신자랑 상관이 없어요. 왜 이 혼잡 제어라는 게 생겼냐면, 인터넷은 뭐 전용선도 있긴 있지만 공용의 자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막 그 점유를 막 예를 들어서 100mbps인데 막 80%를 점유하는 애가 막 하고 있으면 뒤에 있는 애들이 이제 그 보내려고 해도 이 자체가 너무 혼잡해지면은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낼 때 내가 이 공용 자원을 쓸 때 내가 누구라도 야, 이게 상태를 보고 여기 있는 인터넷 환경의 상태를 보고 조심해서 보내자라는 것이 혼잡제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잡 윈도우라는 게 현재 있는 인터넷 공용 공간의 혼잡의 상태의 윈도우인 거예요. 수신 윈도우라는 것이 그 수신자가 받을 수 있는 그 한도인 것처럼, 혼잡 윈도우는 이 공용의 인터넷에서 얼마나 내가 지금 현재 보낼 수 있느냐, 이거의 혼잡 윈도우인 거예요. 그래서 전송을 하는 것은 둘 중에 작은 걸로 해야 되겠죠. 수신 윈도우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양이 크다 하더라도 인터넷 환경이 혼잡되어 있으면 가장 작은 값이 이게 이 의미인 거죠. 그래서 혼잡 윈도우, 그다음에 수신 윈도우 차이를 알고 계시고, 혼잡 윈도우라는 것은 네트워크가 현재 공용으로 쓰고 있는 네트워크 현재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다라는 것이죠. 요거 답안지를 보면 조금 의미를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긴 있던데, 슬로우 스타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이거 혼잡에 대한 간을 본다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 공용에 돼 있는 혼잡에 대한 간을 보는데, 이제 지수로 한다고 하는 거는 제곱으로 올린다는 거죠. 처음에 1, 5 괜찮아. 그러면 2, 4 이렇게 쭉 지수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일씩 올리면 너무 힘들죠. 지수적으로 올려보는 거예요. 지수적으로 올려보다가 이 스레스홀드를 만나면 그때는 이제 일식 그때는 이제 좀 더 조심스럽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슬로우 스타트라는 것은 처음에 지수적으로 올리는, 내가 간을 볼 때 지수적으로 올리는 것이 슬로우 스타트고, 이제 혼잡 회피는 스레스홀드를 만나면 이제 조심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일식 선형적으로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재존송은 여기 3X 받으면 이제 즉시 재전송이란 게 아까 그 이게 뭐냐면 이제 에크를 못 받는 거죠. 에크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크를 못 받는 이유가 세 번 중복 에크를 받으면 이제 다시 그냥 바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재전송. 예, 못 받았네. 예, 패킷을. 일단 바로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란 게 절반 수준으로 절반 수준으로 다시 내리는 거예요. 절반 수준으로. 그래서 이걸 레노를 먼저 보시면 자, 아까 지수 슬로 스타트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혼자 회피해서 선형적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3X를 만나면 못 받았다고 만나면 바로 절반으로 주는 거죠. 절반을 줄면서 이제 다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이 레노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레노 전에 타오였죠. 타오였을 때가 이 타임아웃 시나리오. 이게 3X든 뭐든 3X가 아니라 이게 에크를 못 받으면 그냥 다시 처음부터 1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면서 다시 이 스레스홀드까지는 지수 증가를 하다가 다시 선형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에크 못 받는 이유가 뭐 너무 혼잡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그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일로 떨어뜨리니까 너무 가혹하게 다시 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조금 발전된 게 이 레노이고 이게 3 중복 에크인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 레노는 이렇게 절반을 떨어뜨려서 다시 선형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타임아웃이 걸리면은 1로 떨어뜨려서 다시 빠른 슬로우 스타트부터 이제 혼잡 회피까지 같이 가는 게 그래서 타임아웃과 3X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타오가 기본적으로 1로 초기화된 다음에 다시 넘어가는 게 타오였는데 레노는 이제 절반만 줄이고 다시 올라가는 게 레노인 거고 큐빅을 거쳐서 BBR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크는 뭐예요? 그 저 타임아웃이나 3X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대역폭이나 RTT 이게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보고 또 좀 더 현명하게 그 상태가 오기 전에 그 내가 에크를 못 받는 상태나 뭐 중복 에크, 3에크를 못 맞는 상태 전에 이제 미리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데이터 자체가 다른 거죠. 그 저기 확인하는 데이터가. 그래서 BBR이 그런 것으로 발전을 했다. 이거는 뭐 데이터 센터 전용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혼잡 제어 나왔을 때 BBR도 언급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했더니 기존 레노 했던 것보다 처리량이 이만큼 늘고 뭐 지연도 이만큼 줄더라. 무선 환경에서도 안정적이다. 무선 환경을 얘기하는 게 무선 환경은 단순히 이게 데이터의 로스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대역폭이나 RTT 기반으로 찾아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이. 그다음에 TCP 기반이었던 것이 이제 UDP 위에 혼잡 제어로 가는 것이 가장 최신의 전략이다. 혼잡 제어이고요.
자, 이거는 링크 스테이트랑 거리 벡터 차이를 저번에 뜬금없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예전 문제도 계속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거리 벡터랑 링크 스테이트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리 벡터는 이 노드들이 막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예요? 그 어떤 경로에서 최단 경로를 찾는 거잖아요. 막 노드들이 있고 각 노드 간에 이제 거리가 있을 거라고요. 거리가 있는데 링크 스테이트는 이 전체의 길이나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거리 벡터는 이제 인접한 거의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개 낀 곳에 차를 몰고 가는 것이고 얘는 내비를 켜고 가는 것인 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렴 속도라는 것이 결국은 여기서 이제 조금 그 뭐 속도가 거리가 바뀔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전체 지도를 가지고 기 때문에 전체로 쫙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렴이란 것은 빠른 거고 얘는 이웃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웃이 이웃까지 이웃으로 전파돼서 전체로 전파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OSPF는 쓰이는 알고리즘이다. LSA가 이제 그 스테이트를 이제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로를 먼저 준다고 해요. 헬로라는 것을. 인접을 형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LSA를 교환을 한 다음에 전체를 계산을 해서 라우팅, 최적 경로를 등록을 하는 이 과정이 OSPF의 동작 단계입니다. 그리고 얘는 에어리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각 계층에 대한 에어리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층별로 각각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에어리어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SPF 뭐 간단하게 개념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IP4랑 IPv6 나스랑 파트 때문에 아직 버티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40억 개 주소가 근데 250억 개 IoT 기기까지 하면은 250억 개라고 하니까 주소가 이제 턱없이 부족한 거죠. 실제적인 물리적인 주소라. 근데 나트나 뭐 그 안에 가상으로 된 주소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 숫자를 제가 셀 수가 없지만 이 주소로 하게 되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소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주소 유형은 애니캐스트 뭐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IPv4에서 IPv6로 전환을 하는데 이제 전환 기술이 듀얼 스택이라고 해서 양쪽 스택을 다 동시에 구현을 하는 방법이 가장 권장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뭐 터널링 패킷을 V4의 패킷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터널링이고 터널링에도 뭐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나트 64 그래서 나트 PT 우리 나트 할 때 보면은 나트 토픽 할 때 보면 나트 PT도 있긴 있었는데 양방향 이건 이미 폐기 됐고 나트 64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환 기술이다. IPv6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헤더 정보가 있는데 이게 왜 이제 예전에는 되게 그 네트워크에 통신하는 데이터 자체가 많은 데이터를 못 보냈었으니까 헤더 자체가 이제 정보가 이제 작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V6는 고정으로 요 정도 쓰고 뒤에 이제 동적으로 해당되는 데이터를 추가해서 넣는다는 것이 IPv4와 V6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IPv6는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 주소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V4를 V6로 전환할 때 전환하는 기술이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IPv4랑 V6를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고전 토픽이긴 한데 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일단 넣어놨고요. SDN이랑 NFV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이제 기존 네트워크의 문제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제어랑 전송이 한 덩어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어랑 전송을 분리를 하자는 거죠. 분리를 하면 제어부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네트워크를 컨트롤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장비 안에 우리 네트워크 장비들 있잖아요. 그 네트워크 장비들 안에 제어하는 거랑 동작하는 것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게 SDN이 되면 장비에는 이제 동작하는 것만 놓고 제어는 그거 각각을 제어하는 것을 따로 중앙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각각의 장비들에 대해서 내가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층이 네트워크, 뭐 컨트롤러, 그다음에 인프라 이런 계층이 있다. SDN 쓸 때 계속 쓰던 내용들이고요. 오픈플로우가 항상 같이 나오는데 오픈플로우에 대한 어, 과정, 그것도 또 실제로 어떻게 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SDN은 제어 로직 자체를 소프트웨어 한다는 것이고 NFV는 기능 자체를 가상화한다는 것이죠. VM 자체를 둬서. 그래서 SDN 같은 경우에 아까 그 네트워크 장비 박스에서 제어랑 그 기능이 합쳐진 거가 있었던 거면 그 기능 자체를 제어랑 기능을 분리해서 했다고 하면은 NFV는 그 기능 자체 하는 것도 가상화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SDN과 NFV의 차이. 결국은 같이 합쳐서 쓰겠죠. 그래서 제어 자체를 하고 기능 자체는 그 가상으로 된 것들을 제어를 하게 되겠죠. SDN과 NFV가 합쳐져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AI로 넘어가잖아요. AI로 넘어갈 때 이런 SD-WAN을 여기 보면 일반 랜턴의 LT, MPLS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전엔 VLAN으로 많이 썼었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쓴다는 것이 좋고 여기다가 이제 보안까지 합치면 사세로 진화되는 것이 어, 사세의 내용입니다. 보안 토픽에 또 나올 거고요. SDN NFV는 현재 이제 이 AI 랜과 연결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 5G랑 이제 6G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G 같은 경우에는 가장 목표가 AI 네이티브 네트워크 해서 AI가 모든 계층에 내재가 된다. AI가 6G의 목표가. 그다음에 테라바이트, 테라 BPS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지연 시간을 아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100배 향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향상을 시켜야 이걸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6G 자체는 기지국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직진성이 높은 이게 짧아지니까 주파수가 상당히 짧아지니까 직진성이 높아가지고 실제로는 기지국이 많이 필요. 근데 기지국 많이 필요하면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전력에 대해서 컨트롤이 가능해야 돼. 에너지 효율이 좋아야 돼. 여기도 좀 재밌죠. AI4 네트워크. 이거는 AI가 네트워크를 최적화한다. AI 랜이 이거다. AI가 네트워크를 최적화한다. AI 랜. 네트워크 4 AI 반대죠. 네트워크가 AI 워크로드를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엣지처럼 분산된 AI 학습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AI as a 서비스가 있다. 아, 이게 이제 엣지 AI인 것이고 네트워크 4 AI는 네트워크가 AI 워크로드를 지원한다. 그래서 AI 올해는 기본적으로 아시죠? RU, DU, CU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이고 기존 랜과 AI 랜 자체가 우리 6G에서 목표인 것이죠. AI가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빔포밍 AI 랜에서 핵심 기능 빔포밍 뒷진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6G 자체가. 그 빔포밍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지역, 예를 들어서 뭐 경기장에 이제 사람이 많이 몰렸다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쏴주는 거죠. 동적 스펙트럼 AI가 실시간 트래픽 수요를 예측을 한다. 그다음에 간섭을 관리를 한다. AI가 들어가서 지능형으로. 그다음에 예측적으로 우리 에지 보전하듯이 예측적으로 관리를 하고 에너지 효율을 최, 최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테라헤르츠 통신이 필요한 거고 이거에 되게 조금 재밌었는데 간섭이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저희 빌딩 명지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건물 벽면에 이런 반사판을 둬가지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사각을 조절하는 것이 이제 건물 반사 그런 이제 빌딩 숲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NT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지상 네트워크, 시멘틱 통신 이렇게 AI 6G를 위해서 핵심적으로 갖춰야 될 기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6G가 저희도 이제 그 통신 장비하는 업체랑도 저희가 일을 좀 해봤었는데 수익성이 너무 왜냐하면 이제 기기국도 많이 세워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수익성이 너무 낮아서 지금 뭐 그 저번에 주파수 한번 반납을 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실현되는 부분들이 조금 난항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술들이 또 많이 필요를 해서 되면은 좋긴 한데 이제 실제로 상용화되는 부분들이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이 있다. 6G, ARN. 그래서 6G의 특징이 나와야 될 거고, 그다음에 AI 아까 AI4 네트워크, 네트워크 4 AI, 그다음에 AI as a 서비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AI 랜의 어, 실제 기능들, 그다음에 오랜과 AI 랜의 차이점,
그다음에 6G의 이제 핵심 기술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4번지를 살짝 보긴 했는데요. 도시 갈 때 이렇게 그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존 경쟁자. 자, 5포스면은 세력인 거잖아요. 세력. 네, 5가지 경쟁 세력을 분석을 하는데 요게 대꾸가 있거든요. 자, 기존 경쟁자랑 경쟁이 있어. 근데 이제 신규 진입자가 유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대체제가 또 위협을, AI가 여러 산업을 대체하듯이 대체제의 위협이 있을 거고, AI를 위해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꾸가 되니까 이렇게 보여주시고, 좌우는 이제 공급자랑 구매자 교섭력이 있겠죠. 공급자 교섭력은 엔비디아. 너무 이제 독점을 하니까 교섭력이 공급자가 훨씬 큰 거잖아요. 이런 것이 있고. 구매자의 교섭력. 저는 뭐 애플이 뭐 여러 뭐 디스플레이든 뭐든 할 때 다들 이제 애플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구매자의 교섭력. 이렇게 5가지의 세력이 있다. 여기 뭐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파이브 포스에 대한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내가 어떤 산업이나 어떤 뭐 영역에 진출을 할 때, 기업이 진출을 할 때 나의 경쟁력, 나의 제품, 나의 뭐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이 주위에 있는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파이브 포스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업 구조가 수익성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치킨집을 지금 내가 아무리 훌륭한 치킨들의 메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이제 진입할 때도 이 산업 구조를 잘 살펴봐야 된다. 이 5가지 세력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거. EUV라고 하는 거 우리 삼성 그때 노광 그거 있잖아요. 바이올렛 노광 하는 거잖아요. 얘는 하나잖아요. 뭐 이런 산업에서는 경쟁자 자체가 없는 거죠. 내가 이런 산업을 한다고 하면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은 개념은 하이포스는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알고 계세요. 그냥 뭐 분석할 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 지금 AI 산업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AI가 발전하고 그다음 지금 뭐 제미나이부터 해서 기본적인 LLM 기업들이 모든 것을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사스 아포칼립토 대신 사포칼리통처럼 이 사스 지금 산업들이 되게 위협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AI 에이전트 그다음에 뭐 신규한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거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나왔을 때 뭐 이런 포맷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체 공급자, 구매자.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으로 이제 대응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ISP랑 ISMP 뭐 계속 나오는 주제인 것이고요. 구판이 나왔어요. 구판이 나왔는데 DPG가 그 구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DPG는 버리려고 했는데 DPG가 이제 그 ISP나 할 때 핵심적인 고려 사항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ISP랑 ISMP의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고 요 구조를 뭐 어디 나중에 할 때
할 때 요 구조를 그냥 전체적인 구조를 이걸 저기 추가로 넣어주시면 돼요. ISP로 전략을 짜고 SMP를 한 다음에 결국 ISMP가 RFP를 쓸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럼 RFP 작성을 하고 구축 사업하고 운영 유지 보수하는 게 전체 정보 사업 추진 흐름을 서두에 넣어도 되고 마지막에 넣어도 되고 이렇게 단계 프로세스는 뭐 기존의 둠하고 뭐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황을 분석하고 구판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조금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현황 분석한 다음에 개선과제 도출한 게 이제 에지지 분석해서 갭 분석하는 거죠. 갭 분석한 다음에 구조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행 계획 수립 마지막으로 그래서 RFP 초안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것이 그거고 이거는 나중에 ISP 할 때도 하겠지만 그, 그 아키텍처 부분에서 ISP는 요 BA가 들어가 있어요. 비즈니스 아키텍처. 그러니까 아예 전략을 수립하는 거니까 이제 BA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ISMP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축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용, 데이터, 기술 뭐 이렇게 아키텍처들이 이쪽으로 있다. 음. 제가 이거를 조금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AI 뭐 그것처럼 AI 대가 산정처럼 그 ISMP 하면은 FP를 산정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수행을 하려면. 그래서 요거 나왔을 때 FP도 같이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그제 AI 사업비까지 같이 해서. 여기 이제 ISP. ISP는 이제 요거 목적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공에서는 ISP를 해서 기재부에다가 올려야 되니까 어쨌든 ISP 할 때 개요 부분에 이런 목적, 투자 타당성, 중복 투자 방지, 거버넌스 확립 뭐 이런 측면으로 이제 목적을 좀 서론에 같이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환연 종목이 뭐 했었는데 이것도 뭐 구판에서 비슷합니다. 환경 분석하고 현행 분석한 다음에 목표 모델링하고 이제 실행 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제 아까 응용 데이터 그다음에 인프라에서 비즈니스 아키텍처까지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통합한 게 EA다, 전사 아키텍처다라는 것으로 도식 뭐 다 맨날 그리시는 도식 있잖아요. 그리고 ISP랑 ISMF 차이점 다들 잘 아실 거고. 그다음 이제 보안 쪽으로 가면 ISMSP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ISMSP 지난번에 나왔나요? 나왔죠. 요즘 또 계속 그게 나오는 거라서 나오는 주제라서 101개 그다음에 법적 근거 대상 ISP, IDC 그다음 매출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 그런 대상이 있죠. 그다음 체계 그러니까 정책은 어떻게 하고 인증은 누가 하고 심사는 누가 하고 그다음 이런 거 같이 쭉 흐름으로 계속 이제 암기를 저기 회독을 돌리실 때 그거를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3대형의 관복의 관리, 보호, 개인정보 21개고 16개, 64개에서 80개의 개인정보까지 해서 ISMS-P죠. 저는 이게 나왔을 때 이걸 뭐 다 언급할 수가 없죠.
그래서 관보계에서 실제로 관리에는 PDCA가 제일 중요한 거고, 보호대책에서는 이렇게 카테고리 정도,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할 때 뭐 이런 거, 여기 생명주기가 있는데, 생명주기에 따른 것이죠. 여기 보면 수집, 보유, 제공, 파기, 권리, 생명주기에 따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까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숫자만 알면 되지. 개별적으로는 숫자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절차도 있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뭐 27001 해주신 분도 있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SMSP 3천만 원이잖아요, 과징금. 그럼 뭐 3천만 원 내지. 근데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어서 아주 강력한 게 생겼죠. 매출액의 10%. 네. 개인정보보호법 바뀐 거는 한번 정리해서 또 드릴게요. 가장 강력, ISMSP 이거 뭐 이거 이제 과징금 자체 3천만 원이면 뭐, 3천만 원 내죠,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개인정보, 제일 뭐, 여기서 관보계에서 개가 이제 문제가 될 거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매출액의 10%니까 적지 않죠. 제로 트러스트는 뭐 어디도 들어갑니다. 보안하면 너무 지겹게 들어가가지고 또 나오네. 제로 트러스트 80 니스트 800-207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스트 800. 이거 2.0, 2004년에 2.0인데 이거 1.0으로 돼 있네요. 2024년에 2.0 가이드 2.0이 있고요. 횡적 이동이 이제 이게 이제 경계 기반이랑 제로 트러스트는 항상 비교할 때 하는 항목들 항상 챙겨 주시고요. 횡적 이동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해서 이제 실제 비교 내용들을 좀 잘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원칙으로 보시면 지속적 검증, 최소 권한, 침해 가정. 이게 이제 그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침해를 가정하고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PP랑 PDP 있죠. PP랑 PDP 있는데 자, PP는 접근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냐면 우리 건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일 앞에 인포에서 시큐리티들이 문을 열어줄까 말까. 이게 이제 PDP입니다. 그 앞단에 있죠. 앞단에 있고, PEP입니다. PDP는 안에 이제 PE랑 PA가 있죠. 그래서 얘는 PE는 그 엔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고, 얘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느냐라는 것이, 계산을 하는 것이 PE, 정책 엔진인 것이고, 어드미니스트는 얘가 엔진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엔진이 해준 점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그 팩터들을 포함을 해서 열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게 PA입니다. PDP 안에. 그러면 얘가 이제 PEP한테 열어줘라, 막아라, 라는 것을 전달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그 도식에 또 표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입 단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 기술이 이제 SCP, 세그먼테이션, 그다음 IAM 이렇게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VPN이랑 대꾸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경계 기반에서는 VPN 통과하면
이제 그 안에서 뭐 자유롭게 횡적 이동이 가능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STP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경계를 정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 그거를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해서 안에 들어와서도 마음대로 횡적 이동이 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IAM으로 접근 관리를 한다. 아, 밑에 있네요. VPN이랑 STP. 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계속 나오니까, 그다음에 아까처럼 보안과 관련된 데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넣을 수 있는 곳에서는 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TPS 나왔죠, 그죠? 택틱 프로시저.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사이버 킬체인이랑 관련돼 있는 것인데, 자, 사이버 킬체인의 의미를 이제 여기 보면 공격을 모델링 했잖아요. 저는 이거 공부할 때 왜 굳이 공격을 모델링 했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방어를 잘해야 되는데 왜 공격을 모델링 했을까 하는데, 이게 비대칭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공격자는 요 7단계를 이제 성공을 해야 여기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방어자는 이 체인을 킬 체인이잖아요. 킬 체인이잖아요. 체인을 끊는다는 거잖아요. 킬 체인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체인을 끊는 거예요. 어느 단계든. 그러면 방어자는 어느 단계 하나만 끊으면은 얘가 성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 킬 체인을 관통하는 의미는 요 의미라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그 뭐지? 우리 은행 강도를 생각하면 되겠죠. 은행 강도. 처음에 이제 은행에 한번 가보는 거죠. 정찰해서 은행에 가보면 그 다음에 이 은행을 털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다. 그게 이제 무기화하는 거고, 실제 무기를 어떤 전문가한테 전달을 하고 결국은 익스플로이트 한 다음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제어한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는. 요게 이제 전체적인 그 공격의 흐름인 것이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방어를 할 때 여기서 요 단계 앞에서 3번 단계 앞에서 방어를 차단을 하는 것이 비용 효율이 제일 좋더라라는 것입니다. 정찰 왔을 때 잡으면 정찰 왔을 때 잡는 게 은행 강도 와서 정찰 왔을 때 잡는 게 제일 비용적으로 제일 좋을 거잖아요. 이런 게 사이버 킬체인의 기본 관통하는 내용인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정찰이 각 단계에 썼으면 여기 이제 각 단계별 대응 방안을 좀 같이 추가를 하는 게 좋겠다. 밑에 보면 방어들이 있잖아요. 방어들을 챙겨주자. 사이버 킬체인이 됐을 때, 아, 여기도 있고, 각각에도 있고, 각 단계의 방어들을 챙겨주십시다. 마이트 어택이랑 차이점은, 얘는 아까처럼 TTPS처럼 전략에 테크니컬, 그 다음에 프로시저처럼 전략에 맞는 단계인 것이고, 아, 그인 것이고, 마이트 어택은 실제로 이제 전술인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사이버 킬체인이랑 마이트 어택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사실은 공격이다 보니까 사이버 킬체인은 공격자에 의한 이제 그 단계별로 설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내부 위협에 대해서는 미반영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한계점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공급망으로서 정상 경로로 왔을 때는 좀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이. 랜섬웨어도 이번에 나왔던 문제인 것이고, 랜섬웨어도 뭐 진화를 이렇게 했답니다. 파이라모아, 이중갈치, 사중갈치, 암호화 데이터 유출, 디도스 공격,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서비스라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각각 역할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브로커도 있고, 자금, 자금도 해줘야 되고, 암호화폐로 받을 거니까. 감면 메커니즘, 대응 방안. 아까 사이버 킬체인이랑 비슷하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랜섬웨어가 워낙 많으니까 저번에 문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RAS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우드 보안할 때는 책임 공유 모델을 꼭 챙겨 주십시오. 책임 공유 모델이 단독으로 나올지 모르겠으나 책임 공유 모델이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토픽입니다. 클라우드 보안에서는. 책임 공유 모델이 뭐냐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CSP가 이제 클라우드를 쓰는 거죠. 우리 클라우드 쓰면은 이제 클라우드 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 클라우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클라우드 입주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 보안 측면에서 그게 클라우드만이 그 CSP만이 책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고객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이제 책임 공유 모델인데 이게 이제 이아스 사스 파스에 따라서 요렇게 누가 책임져야 되는 영역이 이제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SP에서 제일 많이 제공해 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데이터, 그다음에 접근 제한, 설정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고객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파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로 공동도 있고, 미아스는 이제 인프라만 제공해 주는 것이니까 고객이 더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책임 공유 모델 나오면은 그 컨셉이랑 그다음에 이아스 사스 파스에 따라서 공유지는 범위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책임 공유 모델에서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CWP, CSPM, CIEM 여기 보면 이제 탐지 시점이 다르다고 했죠. CWP는 실행 중의 워크로드, 그러니까 실행 중에 탐지가 되는 것이고요. CSPM은 이제 설정 변경 시점에 탐지가 되는 것이고, CIEM은 이제 인증 인가시니까 접근 시점에 이제 탐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각각의 기능들이 있다. 기능이 구분되어 있다. 자, 여기 보면 얘는 보디가드고, 실행 중 탐지하면서 얘는 보디가드고, 얘는 감사관이고, 설정을 계속 이제 감시를 하는 거니까 감사관이고, 얘는 출입 통제하는 CIM, 그렇게 역할별, 그다음에 보안에 어, 책임지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교 자체도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SPM 저번에 보안 특강 할 때 한번 별도의 주제로 하긴 했는데 데이터 보안 태세 관리 요것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통합 구축 여기 통합해서 구현하는 CNAPP가 계속 나올 거 CNAPP가 아직 안 나왔던 것 같은데 PET는 저번에도 했죠. 예전에 또 했는데 기존에 이제 이게 비식별 감형 마스키 범주와 요게 이제 기존 비식별 기술이라고 하면 PET는 이제 프라이버시는 지키는데 이제 데이터는 활용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동영암호, 차분 프라이버시, 합성 데이터 뭐 이렇게 있습니다. 동영암호, 노이즈를 추가하는 거죠. 차분 프라이버시. 그다음 합성 데이터, 가짜인데 진짜 같은 가짜. 이 내용으로 PT를 챙겨주시고 PT 하면 요게 동영암호, 차분 프라이버시, 합성 데이터 요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마이데이터처럼 이런 개인 정보들이 많이 쓰여지면 마이데이터라는 것은 사실은 개인 정보들을 활용하는 기술이잖아요. 개인의 개인 정보들을. 그러면 아까처럼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인 PT가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PT와 마이데이터를 연계를 시켜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Q데이라고 있답니다. Q데이. 저기 양자 컴퓨팅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이제 저희가 암호 체계를 바꿔야 될 수 있는 그 한도가 2030년, 40년 사이에서는 이게 대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HNDL은 이제 이 양자 됐을 때 키워드로 꼭 챙겨가시. 그러니까 harvest now. 지금 그냥 수집만 해놓는 거죠. 그다음에 나중에 해독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기 위험 판단이 있는데 여기가 보호 필요 기간이 이만큼이고 이제 암호화 체계를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마이그레이션 기간이 있는데 얘는 보니까 외교 문서 같은 경우에는 뭐 65년인데 지금 큐데이가 20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미 부족하다라는 것이 큐데이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해 다코아로 저희가 했는데 다변수는 이미 여기서 조금 최종 표준에서는 탈락이 됐고 격자가 이제 주력하는 표준 그다음 해시가 많이 격자랑 해시 쪽으로 많이 쓰일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추가 선정이 됐긴 했는데 어쨌든 격자랑 해시 위주로 지금 PQG 표준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표준을 하고 있는 수학 기반들을 양자 내성함에 대한 수학 기반들을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양자 통신과 이제 비교하는 거
PQC 자체는 이제 소프트웨어인 거고 얘는 이제 물리적으로 통신에서 암호화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인프라가 광섬유나 위성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PQC, QKD는 한번 나왔고 그 QC 정도로 또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아마 뒤에 또 다음 주에 또 문제로 아마 될 겁니다. 양자와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본법인데요. 여기 보면 조난2 기본 원칙을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이것까지 나왔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랑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저번에 저 30주년 그 기술사 협회 30주년 그 갔을 때 그 여기 연구소장님이 이제 와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그분도 기술사예요. 그분도 기술사고 그분은 좀 이력이 특이하던데 서울대 교수인데 이제 본인 말로는 서울대 교수인데 자, 이쪽 계열이겠죠. 공학 계열이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 학생들한테 자꾸 그 당시에 그 조금 그 따신 지가 오래됐던데 야, 기술사가 최고의 자격증이다. 라고 하면서 학생들한테 많이 이제 그 전파를 했대요. 기술사가 현업 실무도 하고 그다음에 하는 데서 기술사가 최고의 자격증이다. 근데 이제 학생 중 한 명이 교수님은 그럼 기술사입니까? 하니까 나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땄대요 기술사를. 따가지고 하다가 지금 안전연구소 소장이시던데 그래서 이 부분이랑 위원회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고영향 AI의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엔드 조건 모두 충족해야 고영향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EU의 AI 액트랑 이제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본법은 규제만이 아니라 활성화랑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활성화랑 규제를 좀 저울질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EU의 AI 액트는 이제 규제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영향의 판단 기준도 이제 이렇게 엔드 조건을 한 이유도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의무 체계에서 투명성 의무랑 안전성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조직에서 그 AI 이제 사업을 할 때 이 의무 체계에 대해서 그게 왔더라고요. 공문이 왔더라고요. 가이드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각 아마 기업들한테 뿌려졌을 거고 그 가이드도 좀 정리를 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업자가 어떤 의무를 가지느냐라는 것, 저기 인공지능 기본법의 취지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투명성 의무랑 안전성 의무가 중요해요. 안전성 의무는 뭐 워낙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는 데가 적용받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 AX 사업할 때 뭐 이 정도의 안정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투명성 부분은 좀 많이 지켜야 되는 거죠. 저희가 AI를 사용을 하면서도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투명성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 AI 액트랑 조금 이제 비교를 해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EU AI 액트는 실제적으로 이제 사전 규제의 방점이 좀 찍혀 있어요. 그리고 또
26년 8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39, 40에 꼭 나올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산업의, AI 산업의 발전과 그다음에 규제에 좀 균형을 맞춘 사후 감독을 하겠다는 이유가 좀 그런 게 있고, 고영향 일반 이렇게 2단계로 나눈 것도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규제하는 게 많죠. 500억. 그래서 기본법이랑 AI 액트를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비교하는 것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인젝션이 오토레시피 LLM 탑10에서 프롬프트 인젝션이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많죠. 제일 많고 실제로도 많이 쓰고, 그래서 가장 이제 SQL 인젝션이랑 비교하는 거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용되는 곳은 완전히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뭐 대상은 이제 여기는 LLM이고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읽을 텐데, 여기 똑같죠. 원인은 여기 보면은 이제 실제로 데이터랑 SQL 코드를 같이 넣어서 이제 주입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뭐 시스템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같이 이제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분리하기는 힘들죠. 내가 이제 프롬프트에 넣어서 자연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프롬프트 인젝션의 문제가 뭐냐면 이 구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SQL 인젝션은 이 코드를 스테이트먼트 구문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 단어의 SQL 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만 분리해서 막으면 되거든요.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자연어에 그냥 속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 어떤 게 악의적인 구문이다라는 것을 별도로 분리해낼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타겟층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프로펀트 인젝션 할 때 구분을 이제 직접이랑 간접을 이제 구분자를 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직접 프롬프트 인젝션이 있고 간접적으로 프롬프트 인젝션이 있다라는 것이죠. 프롬프트 인젝션 보시면 이제 탈옥 기법 중에, 야 너는 이게 이제 제한을 걸어놨을 거잖아요. 얘 이런 거는 대답하지 말고 라는 것들이 제한이 있을 텐데, 뭐 누구의 지시로 너는 이것을 다 제한을 해제된 상태야 라는 것으로 역할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이제 비서처럼 갔잖아요. 그 사장님이 이 데이터를 요구해 라는 형태로 이제 아예 탈옥을 시키는 것이 있고, 그랜드마 익스플로잇이란 게 이 역할에 대한 가장 그 제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 이제 위에 건 다 직접이에요. 직접. 밑에 게 이제 간접이고. 그랜드마 익스플로이션, 이게 자장가 비유. 그러니까 할머니는 나한테 항상 자장가를 어렸을 때 들려줬었는데 폭탄 제조법을 항상 자장가로 해서 들려줬어. 라고 하면 얘가 뭔가 감성적인 그런 거랑 섞여서 그 폭탄 제조법을 자장가처럼 들려주는, 이게 이제 이런 것으로도 얘가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얘는 프롬프트
시스템에 해당되는 설정 사항들을 이제 알려달라라는 것도 이제 프롬프트로 공격을 하는 것이고, 분할은 뭐냐면 이제 얘 자체를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를 계속 날리잖아요. 추가 날리는데 하나로 묶었을 때는 아주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중간중간에 어떤 위험한 정보를 쪼개서 넣는 거죠. 쪼개서 넣으면 얘가 뭔지 그 프롬프트를 날렸을 때 뭔지 몰라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어떤 특수문자 뒤에 있는 자리를 조합해서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이제 쪼개진 정보를 합쳐서 그 정보를 가져갔을 때 위험한 요소를 알리게끔 한다. 인코딩으로 한다. 이게 이제 직접 기법이고, 간접 기법, 이게 빙챗 그 웹 중독이라고 하는데, 흰색 글씨로, 흰색 글씨로 해서 이제 안 보이는, 그 화면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사용자한테는 안 보이는 건데, 그 정보를 이제 올려가지고 악성 프롬프트를 만드는 형태가 될 거고, 여기 이메일이나 문서처럼 실제 그 이메일 보낼 때 어떤 요약한 정보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정보를 요약해줘 라는 것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누가 하냐면 정상적인 사용자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이메일을 그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에 해당되는 이메일을 보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사용자가 뭐 AI를 활용해서 이걸 요약해줘 했을 때 그 악의적인 프롬프트가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간접적인 기법인 것이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는 기법들이 있고, 보니까 직접보다 간접이 더 탐지하기도 어렵고 해서 위험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이랑 간접을 나눠서 프롬프트 인젝션 기법을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입력 값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겠죠. 그래서 입력 값에 어떤 것을 이제 입력이 되면 이제 출력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샌드박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키텍처 자체로 분리를 하는 건데, 이제 LLM이 가지고 있는 그 서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뭔가 프롬프트 그 결과값을 전달해 줄 때 샌드박싱이라고 하는 뭐 환경 자체를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거기 내에서 이제 계속 작동하는. 그러면 이제 실제 그 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아키텍처 자체를 분리하는 것이 이제 방어법이 될 거고, 가드레일이 아주 뭐 전통적으로 하는 방법이 되겠죠. 입력이든 출력이든 가드레일처럼 안전 장치를 만들어 놔서 아까 입력할 때 어떤 유해된 정보들이 못 들어오게끔 하고, 출력할 때도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거죠. 출력했는데 바로 사용자 악성이 실행되지 않도록, 출력이 되지 않도록 출력할 때 다시 한번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드레일의 역할인 거고, 정책도 중요하죠. 이제 가버넌스.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잘 정책에 따라서 잘 써야 되고, 직원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에드팀이 정기적으로 우리 보안 점검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게 이제 좀 경직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쓰게끔 하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AI가 발전할 때, 우리나라가 발전할 때 어떤 역할들이 있을까 좀.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뭐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저도 PM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커서를 써요.
커서를 쓰는데 사실 그 상용 중에서 커서만큼 현재 뭐 클로드도 있고 하지만 클로드가 저는 제일 좋다고 보고 그 커서만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이제 고객들은 이제 보안 때문에 이걸 쓰는 게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아까 샌드박스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거든요. LLM 그 정보를 다 가져가서 학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샌드박싱 조건에서 이제 실행이 되고 결과 값을 알려주는데 이제 좀 경직된 기업에서는 그거 자체를 이제 못 쓰게 하니까 아니면은 이제 그 내부에서 쓸 수 있는 AI 상용 AI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얘는 성능이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우리나라 뭐 국가대표 AI가 있다 하더라도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하기가 힘든데 결국은 이게 거버넌스 정책에서 이제 아예 못 쓰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이 생기면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물론 보안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거 LL의 그 프롬프트 인젝션이랑 SQL 인젝션의 비교를 통해서 프롬프트 인젝션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기법 중에 직접 기법이 있고 간접 기법이 있는데 직접 기법과 간접 기법의 차이점 그다음에 대응 방안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뭐 아키텍처 측면 그다음에 입력 검증 그다음에 뭐 가드레일을 해서 한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측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인젝션은 이렇게 왜냐하면 프롬프트 인젝션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LLM 보안에서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가 여기 뭐야 잠깐 쉬었다가 멘토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채점을 제가 오늘 한 시험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할 거고 매주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 멘토링은 이번 주에 한 것은 다음 주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훈님도 고생하셨습니다.